우리가 지금 문학 페스티벌에 따른 이 자담회라 문학 텍스트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읽었던 아시아, 우리 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가 더 좋겠죠. 뭐 인도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뭐 우리를 제외한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런 나라의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바라본 그 나라의 독특성, 그리고 그것들이 결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 세 개의 작품을 이제 읽어봤더니 누구죠? 그 깨우전을 쓴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연하 박지훈과 비슷한 분이라서 중국에 굉장히 강하게 저항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쟁의 방원인이 바로 그 학교에서 문창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문창 학교가 있을 정도로 지금도 숭상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 텍스트로 들어와서 내가 읽은 아시아의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한 선생님 혹시 어떤 부분을 우리 텍스트,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본 아시아. 또 그리고 아니면 더 좋게는 우리 동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하겠을까? 없으시면 예, 뭐 다른 전쟁의 슬픔도 괜찮은데 전쟁의 슬픔. 예, 우리 같이 공부했기 바오닌의 때문에 제2회 아시아 문학상 받으신 바오닌의 전쟁의 슬픔이라는 텍스트를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 베트남을 다시 생각하게 될 만큼 그 어떤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문명 차원에서 볼 때 좀 우리가 어떤 경제적이나 이런 걸 열등하게 봤던 의식을 다 가시고, 와, 굉장히 훌륭한 민족이고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뭐 바오닌 그 작가의 그 문장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또 굉장히 그 베트남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를 보는 의사인데 가끔 이렇게 이 지역에 베트남 출신 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할 거리가 생겨가지고 그 책을 읽어봤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 이제 차별과 차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또 잘 해야 되겠다. 작가로서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려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 또 하나 충격이 드라스의 연인을 읽다가 이 두 개를 바라보는 프랑스에 있었던 그 베트남 무대, 인도차이나 무대의 그 소설과 아까 말한 바오닌이 저들이 말하는 베트남은 너무 달랐죠. 이 엄마는, 드라스의 엄마는 사잖아요. 사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서 베트남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비교 텍스트를 꼭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이진 선생님. 저는 최근에 인도네시아 작가가 쓴 쌀의 여신 보셨나요? 지금 읽고 있습니다. 두 권으로 된 책인데 너무 와서,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서양식,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 그다음에 뭐 북유럽 신화, 또 우리의 신화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제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동남아시아 쪽 신화는 뭐 알 일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있으리라는 생각조차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쌀의 여신 이 책이 보니까 인도네시아 곡물 창고를 담당하는, 그래서 쌀을 담당하는 여신의 이름이 가네샤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신에 관련된 신화와 함께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좀 이슬람 국가이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를 구성하는 그 사람들이 중국인이 대부분 많고, 그다음에 뭐 말레이인도 있고 또 일부 또 인도네시아 토착인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구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알게 됐고요. 소설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조금 미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우리의 추측을 정말 일거에 깨부수는 글도 기가 막히게 잘 썼고요.
뭐 그 이끌어가는 서사 능력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도 꼭 읽어보시라고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이제 개인적 작가의 능력은 놔두고 거기에 그린 인도네시아는 거기에 그려진 인도네시아가 그러니까요. 그 결코 만만치 않은 나라.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 물론 그 식민지로 이제 해방된 지는 우리보다 더 역사가 짧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나긴 역사 속에 여러 가지 그 문화들, 그러니까 프랑스라든가 자기들이 그 프랑스한테 이렇게 지배받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들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서 상당히 그 뭐랄까 서구적인 파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서구적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문화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여성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방식들이 훨씬 덜 가부장적이다 우리보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베트남 소설을 읽으면서 놀랐던 것들이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는 정조가 중요하잖아요. 네. 처녀성을 잃으면 그건 찍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베트남에서는 처녀성 잃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이뤘고 너는 타당함을 가졌느냐죠. 그렇다면 그걸 다 받아줘요. 굉장히 저도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여성의 정조는 특별한 상황, 네 목숨을 잃을 만한 정도의 가치 있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훨씬 우리보다 그 뭐죠? 특히 그 베트남 전에 거쳤던 여성들이 쓴 여성 소설은 꼭 우리 여성들이 읽어봐야 될 정말 중요한 소설. 박안서 선생님보다 훨씬 더 능가했으면 능가했지 그렇지 않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이제 네. 혹시 동남아 텍스트를 제가, 네, 동남아시아 쪽 소진 아니니까 그 현지 작가들이 쓴 예. 거는 아직 못 읽어봤고요. 예. 계속 역사서만 뒤져보다가 예. 아이고 이게 힘들구나를 최근에 이제 실감을 하고 문학 텍스트도 네. 같이 좀 참고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본 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 강의하면서 본 텍스트인데 다다를 수 없는 나라. 프랑스 작가잖아요. 거기는. 근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 뭐지? 굉장히 21살? 약간을 좀 넘긴 나이에 썼다고 하는데 작가가 야, 베트남을 안난이니까 거기서 이제 안난으로 나오니까 안난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었구나. 이렇게 뭐랄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그 사람들을 재단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그 서구에서 온 사람들조차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버리는 그런 힘이 있는 곳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곳으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본 동남아시아 그 역사서가 그 두꺼운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신 교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융합과 소통으로 자기들만의 역사를 또 새롭게 창조해가는 지역이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하셨는데 그 교수님의 정의와 다다를 수 없는 나라에 묘사된 안난이라는 지역이 참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들 말씀하신 책은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학 텍스트라는 게 굉장히 좋은 네. 그 레퍼런스가 되더라고요. 그 한 나라를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것도 아마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앞으로는 또 이게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몇 개의 작품들 읽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가 우리 것만 잘 안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나쁘죠. 김남일 선생님이 그 강의 때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오리엔탈리즘이 뭐냐? 좋은 점은 예쁜 여자. 그래서 나쁜 놈은 우습고 악한 종자들. 이러한 걸로 서구인들이 그것을 편향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일본의 우키요이라든지 중국의 청아 자기는 그렇게 또 칭송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로 이 서구 사람들은 동양인들을 완벽한 타자, 절대 자기
자기화 될 수 없는 타자라고 절대 타자의 기준에 놓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이건 정말 슬픈 일이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또 우리 아시아 내에서 우리를 제외한다는 데는 어떻게,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저도 한국인이지만은 시적의식이 강한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욱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굳이 문화적 상대성이라는 걸 따질 필요가 없이요. 저는 그 발리에서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매번 무덤에 찾아가서 설날, 추석날 약 이틀간 1년에 적어도 아무리 안 가도 2번은 가는 것과 뭔 관계가 있겠냐. 그 사람들은 몸속에다 그걸 기억해 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거기는 살점을 떼내요. 가족들이 잘게 잘라서 한 조각씩 먹어요. 내가 너를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너 있다예요. 이거 이렇게 충직한 망자를 내 몸속에 담고 살아가는 이런 효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효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굉장한 효도의 나라고 충효가 우리의 모토였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동양 맛에 특히 인디아라든지 그렇죠? 아까 말한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 이런 것들 싱가포르 같은 것은 사실은 나라라고 생각해서는 그렇죠. 왜냐면은 자기들이 식민지 땅이니까요. 그러면 본원적으로 살았던 미얀마 이쪽들이라든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근방, 파푸아 누기니아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좀 넓게 우리가 텍스트를 봐서 또 했고 번역도 역시 그렇게 해서 이어가는 것이 아시아 문화이 가야 할 어쨌든 총체성을 좀 드러내야 되니까요. 그런 노력일 것 같습니다. 네, 5번째 마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번째 마당은 너무 지루하셨죠? 힘드셨나요?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를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한중일 몇 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텍스트가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그룹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통된 이야기를 했대. 특히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것들은 번역된 근대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자 합니다. 번역된 근대, 그래서 우리가 봤던 마오둔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일본에서 유학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 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마오둔이 분노합니다. 번역된 근대에 대해서 열심히 지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게 일본인데 그러면서 그 신화라는 단어를 미솔로지를 신화로 번역한 일본 사람에 대한 공격이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그 마오둔이 역사로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가 김한 선생님 우리가 마오둔의 작품을 한번 봤죠. 그때 그려진 중국이라는 세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그것을 다른 나라에 견주어서 자야란 소설인데요. 제가 그걸 이제 공부를 같이 하면서 그거를 좀 게으름을 피해가지고 그때 또 완벽하게 다 읽지는 못하고 같이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같이 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연대가 중국이 이제 조금 이제 독립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놓인 민중들의 어떤 삶. 오사 이후에. 오사 이후. 민중들의 삶에 대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 동양 삼국이 다 어느 정도 그런 공통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했다는 어떤 전반적인 그런 대의는 좀 깨닫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게 완전히 자기 몸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자기 어떤 그 전에부터 왔던 전통성, 봉건성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약간의 어떤 그
인물 설정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빠르게 약삭 빠르게 빨리 타는 인물들도 있고 그것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자기 몸이 안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해서 그 시대 상황에 또 중국을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할까요? 예. 어려운 질문 이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불교가 인디아에서 이제 중국에 왔는데 어떤 불교가 됐냐면 선생님이 대승불교가 네, 됐다고 네. 하셨어요. 예. 중국인들이 예. 원래의 불교 세계는 소송의 세계였는데 끌어와서 대승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소설에도 그러한 싹들이 보이던가. 자야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그 마오둔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이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사는 이야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중국 인민들을 전부 깨우쳐가지고 좀 큰 걸로 나가가자는 그런 것도 그런 인물들 속에 설정이 돼 있거든요. 이강수처럼 예. 이거 민족 개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나는 자해를 좀 보면서 섭섭했던 것들이 전부 내부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시각들이 너무 강하게 작동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운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엄밀하게 그 행동 양식을 보면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긴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것을 약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그런 행동을 합리화를 시키고 나는 완전히 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중국 인민들을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가게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 인물은 그랬지요. 예. 그러나 방법론에서 좀 착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 만약에 엔도 슈사크가 아니고 포르투갈 사람이 침묵이라는 글을 썼다면 어떻게 차이가 혹시 날 수 있었을까요? 엔도 슈사크하고 조금은 달라졌겠죠. 아무래도 이제 엔도 슈사크 입장에서는 본인이 일본인이니까 이제 일본에 관해서 서술할 때 정말 전적으로 서구인의 눈으로 일본을 볼 수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서구인의 눈으로 보는 일본은 사실 별로 그려지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작품에서는. 물론 화자를 포르투갈 선교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쓰기는 했지만 이제 지금 가끔 제가 이제 가톨릭 신문 조그만 게 있어요. 매주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전에 선교사들이 조선을 보고 이렇게 쓴 글들이 하나씩 실리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은 굉장히 그냥 우리가 뭐랄까 베트남이랄까 어디 동남아시아 여행 가가지고 그 동네에 이렇게 꼬막처럼 붙어있는 집들 보고 쓰는 느낌? 그 다음에 사람들 더러운 옷 입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저들이 왜 저렇게 이런 느낌으로 선교사들이 쓴 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 눈으로 일본을 썼다면 일본 민중들은 사실은 한 번도 주체화돼 본 적이 솔직히 저는 지금도 그렇지 않냐라고 일본인들이 들으면 몹시 기분 나쁘겠지만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왜 속마음, 겉마음이 따로 있고 말도 다르잖아요. 속마음을 표현하는 말하고 겉마음을 표현하는 말하고 몇 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역사적, 문화적인 어떤 요인들 이런 것들을 서구인의 눈으로는 조금 더 끄집어내서 좀 더 바라봐 주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래서 좀 민중적인 시선들을 오히려 그 내부인보다는 외부인이 조금 더 강하게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선생님. 뭐를 이야기할까요? 중국 작품. 아니 중국 그 선생님 발표했던 것 그 속에서 번역된 건데 다시 말하면 어떤 프리즘으로 받아들였을까? 서양. 마오뚱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마오뚱은 좌익 작가였기 때문에 어쨌든 자야라는 그 소설에서도 샹하이를 배경으로 해서 샹하이라는 산업도시가
그 중국에 가져온 어떤 충격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혁명의 싹이 튀어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 마오쩌둥을 포함한 네. 중국에서는 오사 신문화 운동 네, 그 네. 1세대예요. 마오쩌둥이나 루신이나 네. 뭐 조주어런이나 이런 사람들 1세대인데 그 사람들부터 뭐 2, 3세대까지 그러니까 그 중화인민공화국 성립되기 이전까지 이렇게 문화활동을 빨리 했던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제 진보 지식인들이 많았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근대화라는 것이 대부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구의 침략과 강탈을 너무나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벗어나고 싶지만은 따를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서 또 그거를 같이 바라고 모습들이 계속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아나키스트들도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도 이제 힘을 얻게 되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그런 와중에 그런 이제 서구를 향해서 저 사람들이 대안이겠다. 그런데 저 사람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양가적인 심리성으로 접근하면서도 그런 이제 와중에 이건 뭐지라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바로 마오쩌둥이 이끌었던 공산당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뭐 마오쩌둥 이전에는 도시 노동자를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마오쩌둥 이후에 중국 인구의 80%가 넘는 농민이 없으면 이 혁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노선이 변경이 되고 농민을 중심으로 한 혁명으로 이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그 지식인들이나 작가들도 다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그 노선을 추앙하는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사실 중국 공산당의 이제 뭐 공산혁명이 성공한 지점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구인들도 중국의 이 혁명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고 서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네. 이제 호기심인데요. 네. 그 자야하고 네네. 낙타산 예, 로토샹. 예. 이 두 작품을 네. 봤을 때는 네. 어떤 차이가 예. 왜 걔는 실패를 했을까요? 로토샹즈요. 예. 네. 그러니까 라오셔는 그 하층민들, 특히 이제 베이징 지역에 살던 하층민들의 삶을 되게 잘 묘사한 예. 작가예요. 그러니까 라오셔는 사실은 진보 작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라오셔는 이제 진보 진영의 작가는 아니었고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했을 때는 이게 동조를 하고 했지만은 마오쩌둥하고 또 다른 이렇게 분명히 층차가 달라요. 조금 다른 예. 그런 사람인데요. 로토샹즈나 아니면 위얼 같은 예. 그 작품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층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해도 그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해사절상 말하자면 자연주의.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거기에 가깝다라고 예. 보여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량한 마음이나 그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사회적인 그런 배경이나 환경 자체가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타락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굉장히 그 실감나게 묘사를 해주죠. 그래요. 예. 예. 이제 그 원인 같은 거에 대해서 규명은 이제 뭐 그거를 예. 드러내고 드러내지는 이야기를 하는 않았지만. 건 하진 않고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면은 그 돈으로 얼마를 살겠냐. 혹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여자 같은 경우는 예. 매춘을 할 수밖에 예. 없고 로토시앙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돈을 빌릴 수밖에 예. 없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특히 이제 한국과 중국은요
결국에 서부에서부터 직접적 수입도 해왔지만 네. 사실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굴절된 근대를 받아왔잖아요. 네. 서부 받아서 그게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 통해서 어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조 선생님도 그러겠지만은 A하고 B하고 했을 때 그 신체로 이야기했을 때 이거 앰프한테 빌려온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한국하고 일본은 아니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의해서 굴절된 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어떻게 보다 그 극복이라면 또 이상하고요. 사실 이제 그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게 대한근대성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90년대 말부터 이제 2000년대 초반 그 즈음부터 이렇게 뭐지 연세대에 계시는 여가 선생님들 네. 중심으로 동아시아론이 담론이 네. 그래서 나왔던 것인데 동아시아 담론도 이제 지금은 좀 시들해졌습니다. 네.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은 사실 이 동아시아 담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선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뭐 러시아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왜 우리를 동아시아에 꼭 이렇게 끼워 넣으려고 하냐, 거기 그 틀에 맞추려고 하냐라는 입장이 되게 강해서 사실 초반부터 중국 학자들은 동아시아 담론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담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북한을 안 넣는다는 거죠. 북한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그 근대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거를 추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만이나 이제 예. 그 한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대한 근대성은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찾았으면 제가 여기 안 나왔겠죠. 저는 책이 한 권 나오고 저는 굉장히 세계적인 학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죠. 네, 저희가 이제 전남대에서 제가 그 호남학연구원에 잠깐 몸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연구했던 주제가 대한근대성이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서구의 근대성의 어떤 문제점들이나 여러 가지 그 어떤 성과도 알고 있고 문제점들도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뭐 광주라는 이곳에서 우리의 어떤 정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편성을 한번 찾아가보자라는 이제 시도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냥 그 자리가 옮겨져 버렸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그 시도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보편성을 찾으려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참고로서 찾아보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다른 지역과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 우리의 태도일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유명한 그 뭐죠? 소부장, 일본의 서부장이 무역 분쟁이 좀 있었어. 근데 과연 우리는 서부장에만 일본과 단절될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일본화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깊이 한번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데 대해 생각, 아까 번역된 근대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글쎄 한중일 한국은 참 그 떼나야 뗄 수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 어떤 그런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아 여기서 방금 그러잖아요. 여직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당나라 때 안동 도읍하고 똑같이 본다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세계 중심이라는 중화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일본도 이제 제일 먼저 이쪽에서는 개화를 먼저 했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우월의식이 확실히 있고 근데 이제 중국이 굉장히 많이 쫓아와갖고 이제 추월을 해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이제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었고, 이번에 뭐 아는 것이 그 새롭게 아는 거 3만 불을 가지고 3만 불 GNP에 인구가 5천만 이상인 국가가 뭐 세계 몇 개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만 보면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일본 문화를 우리가 많이 백제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를 해주고 뭐 그런 걸로 이래서 이제 조금 어떤 우월 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제가 갔던 가고시마에 가면 그 유명한 도자기 하는데 거기 멧대 뭐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수관 멧대 뭐 심수관 하는 분이고, 그래서 여튼 서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어떤 자기 문화를 너무 우월주의식으로 보는 시각은 편견인 것 같고, 맞습니다. 각자 어떤 각국의 문화를 서로 좀 더 모르는 것이 많거든요. 일본을 저도 거의 1년에 한두 번은 옛날 좀 있을 때 가서 뭐 보고 하는데도 잘 몰라요. 그럴 만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차이를 인정을 서로 해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보다 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지금 너무 지금 이 정세가 우리나라의 정세가 정말 한말에 극대하고 요동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꼭 우리가 자기들이 가르쳤다고 한다는데 사실은 일본을 보면은요, 당나라하고 직무역했던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너무나 거기서 역사를 너무나 친밀하게 배웠었다는 그 반성도 하게 돼요. 이 선생님 한 말. 저는 그 신채원 쌤 이야기가 자꾸 나왔잖아요. 네. 대화 소화에 관해서. 근데 신채원 쌤이 보니까 소화는 내 몸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적인 어떤 뭐 가족, 뭐 친구 뭐 이런 그룹이라면, 대화는 민족, 나라, 인류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제 자기를 초월하는 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쌤이 아하고 비아를 나눠서 타자성을 처음으로 좀 도입한 제품이라고 하셨는데, 그 일본이 뭐 동아시아 공영권 이런 이야기하면서 태평양 전쟁 일으킬 때 이 조선도 일본과 함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신채원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아가 아니다. 일본이 얘기하는 그 동아시아 공영권은 우리의 아가 아니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 반대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원하는 곳에 우리를 복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비아로 인식을 하고 우리의 아를 찾아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답은 없겠지만 신채원 선생의 이런 그 생각들이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신채원 선생님 좀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이야기한 거 총 망라해 보면 문학 텍스트로서의 아시아는 무엇인가가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자극하여 아시아 전체에 대한 이국성의 정서를 획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아시아를 이해하는 데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가 아시아의 문학 텍스트가 아닐까. 그리고 그게 바로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의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걸로 글로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많은 준비해서 오늘 자담회가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